느낄 수 있을 겁니다. 8월 16일 월요일 대체휴일 아침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 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KBS 라디오 콩으로 접속하신 분들 중에서는 일라디오 채널 화면 하단에 있는 캠코더 그림 누르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스튜디오 안의 모습 보면서 방송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이번 한 주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나가는 문제를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은 매주 금요일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인류가 길러온 가장 오래된 과일 중 하나인 이것은 새콤달콤한 맛의 예쁜 색과 이름으로 여름철에 아주 인기가 좋은 과일입니다. 빨간색의 작고 동글동글한 열매인 이것은 크기가 작아서 다른 음식 위에 살짝 얹어서 내놓기도 하죠. 이것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노화를 억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과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암을 예방하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씻어서 생으로 먹어도 맛있고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활용해도 좋은데요. 케이크나 머핀, 빙수에 올려서 곁들여 먹으면 새콤달콤 더욱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벚나무의 열매로 우리말로는 버찌라고도 부르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립니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전해드립니다.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삼을 쪄서 흑삼을 만드는 기술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흑삼이 우리 몸에는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인삼을 이제 여러 번 쪄서 만드는 흑삼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 흑삼의 기능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호흡기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한 흑삼 제조 기술은 인삼을 세척한 후 90도의 온도에서 3시간 내지 4시간 찌고 50도의 온도에서 5 내지 6시간 건조하는 과정을 4차례 반복해 만든 것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 흑삼을 만드는데 18일이 걸리던 것을 8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시간과 비용 또 인건비 등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만든 흑삼을 이용해 동물 실험을 한 결과 호흡기와 폐질환에 영향을 주는 염증 인자 분비를 43에서 62%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유통되고 있는 천식과 만성 폐질환 치료제 제품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개발한 흑삼 제조 기술을 특허 출원하고 산업체 기술을 이전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 개발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폭염이 조금은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 어떨까요? 예. 극성을 부리던 폭염은 지난주를 고비로 다소 꺾이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면서 가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 오는 날이 많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이제 강원 영동 지역도 비는 자주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장마가 짧고 폭염이 지속된 영향으로 수분 증발량이 많아서 밭작물의 가뭄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부 지역과 중남부 지역의 밭작물은 가뭄 피해가 없도록 물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서 생육 중기에 있는 벼와 밭작물, 과수 등은 병해충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예찰과 적기 방제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할 농사 정보 하나씩 알아보죠. 벼농사 어떻습니까? 벼는 이삭이 팬 이후에는 이제 잎에서 만들어진 전분을 이삭으로 축적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는 물을 2cm 정도로 얕게 대주거나 물걸로 대기를 해줘서 벼알이 잘 여물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삭 패는 시기에 감염되는 이삭 도열병은 한 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맞춰서 사전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고 특히 신입 마른병과 가시무늬병, 멸구류 등의 발생이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 약제를 이용해서 적기 방제를 해주셔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한 시기일까요? 콩은 꼬투리와 이제 콩알이 크는 그런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는 노린재류가 한 가지에 두세 마리만 있어도 큰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개화가 끝난 콩은 살충제를 뿌려서 피해를 예방해 주시도록 하고 자주무늬병과 콩나방 등도 적기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고추는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역병과 시드름병 발생이 늘어나고 있고 담배나방 발생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적용 약제를 이용해서 예방 위주로 약제를 뿌려주시는 게 좋겠고요. 수확기가 된 붉은 고추는 가능한 빨리 수확하셔서 병해충 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수확한 고추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말리지 말고 적당한 온도로 말려서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가을철 김장 배추는 보통 본잎이 4매 정도 자랐을 때 이제 봄밭에 옮겨 심게 하는 것이 좋은데요. 봄밭에 옮겨 심을 때는 모종을 기를 때 심겨졌던 깊이만큼 심겨지도록 해서 초기 생육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과수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시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비가 갑자기 올 경우에는 수분 불균형에 의한 열매가 터지는 이제 열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평상시 적정 수분을 항상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수확기가 된 포도를 수확할 때 알이 떨어지거나 하얀 과분이 지워지게 되면은 상품 가치가 떨어지게 되므로 포도송의 아래 부분을 받치듯 잡고 가지에서 가까운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수확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축산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고온다습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축산의 환기가 잘 되도록 송풍기 등을 항상 틀어주시고 축사 안으로 햇볕이 들어오지 않도록 이제 축사 지붕에 그늘막을 설치해 축사의 온도를 낮춰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과 결핵병, 광견병은 사람과 가축에게 이제 공동으로 발병하는 질병이기 때문에 진화새 등 야생동물의 축사 출입을 철저히 막아주시고 정기적으로 가성소다나 페놀 등 소독제를 사용해서 축사 내부를 소독해 주시는데 감염된 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살처분해서 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농촌진흥청 김용길 농업기술전문위원이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 하류 지역인 전남 구례 인근이 사상 최악의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틀 동안 내린 폭우와 섬진강 댐의 급격한 방류로 섬진강 지류의 둑이 무너지고 인근 마을이 물에 잠긴 건데요. 이재민이 숱하게 발생했고 농경지와 비닐하우스도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축사가 물에 잠겨서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간 진풍경까지 전국에 보도됐는데요. 이 수해가 발생한 지 꼬박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피해 주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복구되지도 않았고 복구에 필요한 피해 배상에도 진전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농수산 이슈 섬진강 하류 수해 1년의 상황과 피해 지역 농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지난해 8월 8일 섬진강 하류 마을이 물에 잠기는 심각한 피해가 있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었는지 다시 좀 생각해 볼까요? 예. 지난해 여름은 기록적인 폭우와 폭우가 전국의 피해를 굉장히 심각하게 안겼습니다. 특히 섬진강 하류 지역은 천재와 인재가 겹쳐 수해 정점을 찍었는데요. 지난해 8월 수해 상황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7,932헥타르, 그러니까 약 8,450만 평의 농경지가 침수되거나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난해 농경지 피해는 논해에 집중됐고요. 피해 농경지의 80%가 논이었습니다. 이 면적은 전체 벼 재배 면적의 3%에 이르는 수치였고요. 밭작물이라든가 채소류, 인삼과 같은 특작도 상당한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24일 집계된 이재민은 5,551세대에 9,843명에 달합니다. 특히 섬진강 하류 지역인 전북 임실, 신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지역이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네. 그리고 양정마을의 경우는 8월 7일부터 사흘간 3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섬진강 지류인 서시천 제방이 무너지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요. 이 양정마을은 한우 농가가 밀집해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1,500여 마리를 키우던 중에 수해가 나서 600마리는 떠내려가고 또 400마리는 폐사해서 소가 한 1,000여 마리 정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물이 가득 찬 축사에서 탈출한 소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보기 드문 장면이 SNS와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피해는 비가 워낙 많이 내린 거 하나에 더해서 섬진강댐에서 이제 방류를 하면서 지류 제방까지 무너지고 삽시간에 물이 차오르고 이렇게 넘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 수해가 난 곳의 피해 원인은 기록적인 강우가 대부분이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인접한 강의 범람과 또 댐 방류가 피해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댐 방류 실패로 지천이 범람하고 또 제방과 뚝이 무너져서 피해가 커졌다는 주장이 지속됐는데요.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이 환노위 위원들이 댐 관리 운영 적정성을 캐묻는 질의를 환경부 장관에게 했고요. 환경부 장관은 인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문제는 수해 원인을 놓고 아직도 정부 측과 피해 주민들 간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신중한 것도 좋지만 수해 난 지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원인이 안 나오면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질 못하겠어요. 네, 섬진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피해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대정부 활동과 피해 상황을 적극 알리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3차례나 상경투쟁도 벌였습니다. 경찰청, 청와대, 여의도에 있는 각 당 당사 앞에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해 참사 책임자 처벌과 적절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는데요. 피해 주민들이 수해 이전으로 돌아갈 만큼의 후속 대책들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네. 섬진강 하류 지역은 수해 이후에 지역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요. 거기다가 전국을 뒤덮은 이 코로나19 피해까지 겹쳐서 2중, 3중의 고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배상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정부 당국의 무관심에 피해 지역 주민들은 그 심적 고충이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해 참사 당시보다 외견상 굉장히 많이 회복됐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상처투성인데요. 한국농정에서 지난 6월에 구례 지역 일대를 취재하면서 이 섬진강 수해 참사 피해자 구례군 비상대책위원회 김봉용 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김봉용 비상대책위원장에 따르면 피해 주민들 중에서 임시주택에 입주한 분들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인데 50가구 중에서 단 2가구만 새로 집을 지은 상황입니다. 이게 집이 전파됐을 경우에 정부 지원금이 한 1,600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집을 다 지을 때만 받을 수 있지 집을 다시 짓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집 짓는데 최소한 평당 400만 원 이상이 드는데 현재 키우던 소까지 다 떠내려가고 없는 판국에 집 지을 여력이 어디 있겠냐 이런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렇네요. 사는 것도 불편한데 물 빠지고 난 자리 농사 짓던 현장은 그 자리 복구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예, 당시 하우스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논밭이 침수, 유실되는 피해를 입은 농가들도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닌 상황인데요. 피해 농민들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이 당시에 6m까지 물이 들어찼는데 이게 이제 하우스 지붕 훌쩍 넘어선 높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농작물은커녕 하우스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물 높이가 됐는데요. 올해 농사에도 지장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농작물마다 작기가 있는데 이 제때에 농작물을 심을 수 없고 수확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좀 많고요. 하우스를 온전히 복구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또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하우스의 시설 자재값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짓는데 부담도 더 커진 상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농가의 피해는 당연하고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라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이 온전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가장 불합리한 것 중에 하나가 망가진 곳에 다시 하우스를 지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인데요. 이 농촌에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분들이 드문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망가진 곳에 다시 하우스를 짓지 못하는 여러 여건들도 좀 많은데 이런 현실들이 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되지 있지 않다는 게 현장의 하소연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 밖에도 구례군 주민들은 당장 생계가 어려워서 당분간 농사를 포기하고 인근의 공장 등으로 일을 다니는 분들도 많고요. 귀농 전에 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다시 돌아간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렇게 좀 해결된 게 없다는 게 좀 놀랍고 수해 이전처럼 되기에 지금 갈 길이 정말 좀 멀어 보이네요. 네, 구례 지역의 수해는 아직 복구되지가 않았고요. 오죽 힘들었으면 지난 8일에 수해 참사 1주기를 맞아서 대대적인 주민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날 섬진강 수해 극복 구례군민 대책본부 정영희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이 답답한 심경을 경문으로 낭독했는데요. 피해 주민들은 피눈물을 삼키면서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을 꾸역꾸역 버티며 살아내고 있다. 그리고 비만 오면 그때 처참했던 기억 후유증에 우울증 약봉지를 끼고 살면서 아직도 임시주택과 이곳저곳을 전전하면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실태를 전했습니다. 구례 지역에서 워낙 많은 가축들이 폐사를 했기 때문에 소위령대도 지냈고요. 또 차량 행진을 하면서 추석 전에 100% 국가가 피해를 배상하라 이런 피켓도 들었습니다. 네. 섬진강 하류 수해 원인에 대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피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피해 원인에 대한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전북도의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큰 피해가 발생한 8월 8일 당일에 섬진강댐의 경우 홍수기 제한 수위에 육박하는 수위 상승이 관측됐는데 이 적극적인 방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8월 7일 댐 유입량이 전날에 4배 가까이 증가하자 8일에서야 방류량을 늘렸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비가 많이 내릴 것이 예보된 상황에서 댐 관리가 적절치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수해가 발생하기 전인 홍수기에 댐의 제한 수위를 넘긴 것도 모자라서 호우특보, 홍수특보가 발령된 시점에도 사전 방류, 예비 방류 없이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번 수해의 핵심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 제한 수위를 넘기고 나서야 숨을 열면서 많은 양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다 보니까 그 지천의 제방이 무너지는 등 피해를 키웠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재산 피해가 발생한 원인은 댐 관리 실패라는 그 인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댐 하류 지역 수해 원인을 두고 용역 조사를 했는데요. 정부 측인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공동 발주해서 한국수자원학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주식회사 이산이 용역 조사를 수행했고 지난 3일에서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 결과에 맹탕조사, 또 책임 회피용 보고서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명확한 원인을 낸 게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으로 수해가 발생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입니다.
피해 대책위는 이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결론은 결국 누구한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론이라는 데 분개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라도 좀 속 시원하게 얘기가 나와야 답답한 마음도 좀 덜고 우울함도 좀 누그러지실 것 같은데 진짜 다음 달이 추석인데 그 전에 뭔가 하나라도 해결이 돼야 마음이라도 조금 좀 편해지실 것 같은데 쉽지 않아 보이네요. 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 12일에 구례군 의회에서는 그 전북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하동, 광양 등 이 섬진강 하류 시군 의회 의장단이 섬진강 수해 1년 피해배상 촉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지역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냈는데요. 이 7개 시군의회 의장단은 성명에서 지난해 섬진강 수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수해의 명확한 책임 소재 규명과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수해 원인에 대한 근본적 책임, 시민에 대해 피해 전액 조속한 배상 등을 촉구했습니다. 2020년 8월 8일 이후 섬진강 등 하류 지역 주민들의 삶의 기반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인데요. 상식적으로 비가 많이 올 것이 예상되고 또 댐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가면 물을 빼서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댐을 관리하는 곳은 수자원공사인데요. 이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부디 재발방지 대책과 피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추적 전 피해 100% 국가배상에 대한 이 속 시원한 답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좋은 일에 써달라고 아낌없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느 재벌 회장의 사후 유족들이 4조 원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소식부터 기업 창업주가 자신의 재산 50%를 사회에 내놓는다는 소식에 이르기까지 나눔은 이제 한국 사회의 성공한 사람들에게 죽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기부 지수가 세계 60위 하위권에 머물고 있지만 앞으로 세대에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공을 사회에 잘 내려놓고 가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야말로 진정 돈을 영원히 지키는 비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화 비밀이라. 모을 장자에 돈화자. 장화 비밀. 돈을 잘 지키는 중요한 비밀이 있다. 막여 시사라. 베풀 시자에 줄사자. 막여 시사.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주는 것이다. 예, 다산 시문집 18권 다산이 두 아들에게 주는 교훈에 나오는 글입니다. 돈을 지키는 남들이 모르는 비밀, 장화 비밀은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푸는 것이 가장 좋은 돈 지키는 방법이라는 다산의 발상이 독특합니다. 다산은 자신의 두 아들 학연과 하구에게 유배지에서 보내는 편지에서 돈을 남에게 베풀면 도적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타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로 운반할 걱정도 없다. 그리고 죽은 뒤에는 아름다운 이름을 영원히 남길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사회에 보태고 나누는 것을 기부라고 하죠. 기부의 기는 맡긴다는 뜻이고 부 역시 의탁하여 맡긴다는 뜻입니다. 기부는 내가 번 돈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써달라고
검증된 단체에 맡기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나 공익사회단체 등에 돈을 맡겨 대신 좋은 일에 쓰게 하는 것이 기부입니다. 우연히도 영어의 준다는 뜻의 기부와도 발음이 비슷하여 종종 혼동되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산의 돈을 지키는 비밀, 장화 비밀.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재산을 남에게 시사하는 데 있다는 구절을 들으면서 이웃과 함께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내놓는 이 시대의 아름다운 성공을 하신 분들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네, 6624님께서 교대 근무 마치고 퇴근합니다. 연휴인데도 주차장이 빈 곳이 없네요 하셨습니다. 다들 어디 안 가고 집에 계신다는 뜻이었으면 좋겠네요. 3944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군에 간 아들은 아직 가을 겨울을 지나 봄이 돼야 오는데 보고 싶네요 하셨습니다. 요즘은 그 영상통화 같은 것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화면으로라도 아드님 얼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숙님, 조금 전 농수산 이슈 들으시고 지난해 피해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뉴스 믿기지가 않네요.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실 텐데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자 월요일인 오늘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전남 남해안과 경상권 해안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대전, 광주 등은 낮 최고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다고 예측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내립니다. 제주도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강한 비와 또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바람이 시속 30에서 45km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상과 제주해상,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도 칠 수 있어서요. 해상에서 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대사관을 잠정 폐쇄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이슬람 무장 조직인 이 탈레반이 결국 아프가니스탄을 장악을 했습니다. 탈레반 협상자가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궁으로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들리더니 이 과도 정부 수장이 내정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에게 사실상 항복을 한 겁니다. 지난 5월 이 아프간에서 20년 만에 미군의 철군이 시작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이 탈레반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건데요. 미국 등 자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 등 여러 국가들이 탈출을 서두르고 있고요. 네. 외교부는 우리 대사관 인력은 여전히 체류 중이며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걱정인데 주말 사이 동향은 어땠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영시 기준 확진자가 1,930명, 어제 영시 기준 확진자는 1,817명으로 이틀 합계 3,747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주 주말 이틀 합계 확진자가 3,500여 명이었으니까 약 200여 명 정도 늘어났고요. 또 역대 주말 확진자 중 가장 많은 수의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1,500명대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수도권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이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지역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는 18일부터는 제주도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합니다. 최근 제주도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 사이에 212명이나 나왔고 또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로 확인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건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는 거리두기를 2주간 4단계로 올리고요. 또 이에 따라 도내 12개의 수욕장도 폐장을 합니다. 네. 광복절에 집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크게 열린 경우는 없었던 모양이네요.
네, 이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광복절 연휴 대대적인 집회를 예고해서 방역당국이 긴장을 했었는데요. 이 경찰이 주말 내내 예고된 집회 장소인 광화문 일대를 통제하면서 사실상 집회는 무산이 됐습니다. 다만 집회 참가자들과 이 경찰들의 산발적인 충돌이 이어졌는데 이 경찰관을 폭행한 참가자들이 연행되기도 했고 또 이중 50대 남성은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습니다. 행사를 주도한 국민혁명당은 불법으로 통행을 막고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미국 의회와 유엔 인권위에도 인권과 종교 탄압 실상을 알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도 대면 예배를 계속 강행하고 있는데요. 이 거리두기 4단계 이후 벌써 5번째 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졌고 또 2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지난주보다 많은 8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서울 도심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며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경수 민주노 총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양경수 위원장은 지난 1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을 거부했고 이 법원은 서면 심리로 구속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민주노 총이 현재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목표를 10월로 당겼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서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한 국민 70%의 2차 접종 완료 시점을 11월에서 10월로 한 달 앞당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추석 연휴 전까지 3,600만 명, 우리 국민 70%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하면 화이자와 모더나 접종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안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총 1,860만 회분, 이 다음 달까지 4,200만 회분, 12월까지는 9천만 회분을 공급받을 예정으로 계획대로라면 10월까지 이 국민 70%가 접종을 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 모더나사처럼 백신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가 문제입니다. 한편 오늘부터는 50세에서 54세 312만 명에 대한 대규모 1차 접종이 시작되고요. 18세에서 49세 접종도 오는 2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예약률이 58.4%로 저조한 상황이고요. 한편 또 이 백신 공급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하고 어제 귀국한 정부 대표단은 내일쯤 면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광복절 문재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나왔죠? 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식 장소로 그 일제 수탈의 상징적 공간인 그 옛 서울 역사를 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는 과거사와 미래를 분리해 대응한다라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게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라면서도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행동과 실천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예년과 달리 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협력에 좀 더 무게를 뒀습니다. 북한을 향해서도 새로운 제안 대신 통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화를 제도화하자라면서 특히 코로나19 공동대응을 위한 이 동북아 협력체 참여를 거듭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내 메시지로는 코로나 이후 성장과 관련해서 국내 백신의 상용화 등 백신 허브 국가 도약과 반도체 배터리 같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이 저탄소 경제의 전환을 꼽았습니다. 또 품격 있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나가야 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1TV에서 생중계를 했는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어제 국내에 도착했어요. 네, 이 항일 무장투쟁의 빛나는 역사인 봉오동 전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어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조국의 광복 소식을 미처 듣지 못하고 머나먼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지 78년 만이고요. 이 고국을 떠난 지는 약 100여 년 만입니다.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특별수송기로 송환됐고요. 정부는 최고의 예우로 고인의 유해를 맞았습니다. 또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오늘과 내일 이 대전 현충원에 임시 안장되고요. 이틀간 현충문 앞에 국민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 기간을 거치는데 누구나 선착순으로 참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이 차에 탄 채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이른바 드라이브스루 참배와 이 추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참배도 가능하고요.
또 장군은 오는 18일 대전 현충원에 공식 안장돼 드디어 고국의 땅에 묻힐 예정입니다. 네. 자, 일본은 어떻게 어제를 보냈는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좀 보였습니까? 네, 어제는 우리에게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에게는 패전일 혹은 종전기념일로 불립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 태평양 전쟁에서 숨진 자국민들을 추도하는 추도식이 열리곤 하는데요. 올해도 스가 총리가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그 아베 전 총리처럼 이 과거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위대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네. 반면 재작년에 즉위한 이 나루히토 일왕은 부친 아키히토가 썼던 표현을 계승해서 깊은 반성 위에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원한다며 이 3년 연속으로 반성의 뜻을 밝히긴 했습니다. 한편 A급 전모들이 누워있는 야스쿠니 신사에는 올해도 어김없이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직접 참배하는 대신 총리 취임 후 야스쿠니에 세 번째 공무를 보냈고요. 또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아예 직접 참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수상의 아들이자 이 총망을 받는 일본의 정치인인 고이즈미 환경상,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황희상 등 현직 강요 5명의 참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은 지금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전화통화를 놓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그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인사에 이른바 탄핵 발언이 나온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통화 내용이 그 이준석 대표 측에 의해 녹음돼서 유출됐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정치권과 언론의 통화 녹취록이 퍼지기 시작한 건데 이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정리된 녹취록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탄핵 발언의 이해를 구한다는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캠프는 유출자로 이준석 대표 측을 지목하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도 국민의힘부터 먼저 이 공정과 상식으로 단단하게 무장돼야 한다라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는데요. 반면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서 유출된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다만 언론의 취재 요청에 내용을 확인해주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정리된 문건이 만들어진 걸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한강에서 싸워야 할 국민의힘이 낙동강에서 싸워야 되겠냐라면서 양측 모두를 비판했고요. 또 내용의 단초가 됐던 이 토론회 문제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누그러지는 모양새입니다만 또 이준석 대표가 서병수 위원장을 선거관리위원장직에 임명하자라고 제안해서 일부 최고위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자, IT에서는 강진이 발생해서 지금 수백 명이 숨졌다고요? 네, 이 카리브해 섬나라 IT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해서 최소 300명 이상이 숨지는 안타까운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진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토요일 아침 8시 반쯤 이 IT 남서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규모 4에서 5의 여진이 수차례 이어졌고 한때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IT 당국이 확인한 사망자 수만 300명이 넘고 부상자도 1,800명을 넘어선다고 하고요. 또 실종자 수가 많고 또 중증 부상자들도 적지 않아서 인명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지진의 참상이 엎친 데 이어 강한 비바람이 동반한 열대성 폭풍이 또 들어닥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통령이 무장기한한테 암살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던 IT 국민들에겐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과 유엔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대체 휴일 월요일 순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좀 여유 있게 좀 건강한 챙기시면서 좀 쉬는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